연준의 파월이 또다시 공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자, 지금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센 발언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공격적인 발언 때문에 상승 기조를 유지하던 미국 증시가 장 막판에 크게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인 것 같은데요. 이걸로 끝날 줄 알았다라는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실망감을 안겨준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량난 위기 때문에 곡물 가격이 다시 들썩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러시아가 예비군 동원령을 내린 상황이죠. 그러면서 러시아를 탈출하는 국민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전쟁이 끝이 나는 것인지 아니면 더 심화되는 것인지 아직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뭐 이렇게까지 나온다라면 거의 끝나가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자, 이 식량난 위기 거기에 따라서 곡물 가격이 다시 들썩거릴 때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삼성전자의 공매도가 6천억이나 쌓여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못 가는 게 당연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자, 이 공매도 6천억에 대한 부분들, 삼성전자가 이제 이 공매도 6천억을 가지고 주가를 더 때릴 것인지 아닌지, 또는 이 부분들이 정말로 부담이 되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이 공매도 잔고를 봐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들을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9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예상했던 것과는 좀 다른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죠? 지금 다우지수나 나스닥이나 시장 예상치가 다 괜찮았어요. 쭉 진행되고, 그 다음에 FOMC가 이제 종료된 시점에서 이제 주가가 한번 출렁거리긴 했습니다만 바로 급등세를 보였죠. 급등세를 보이다가, 그 다음에 파월의 의장의 발언이 끝남과 동시에 급락으로 전환이 돼버립니다. 바로 그냥 밑으로 쏴버렸어요. 그래서 낙폭 자체가 이 정도면은 거의 3% 넘게 변화가 있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이렇게 극단적으로 막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이런 모습도 나타나는 건 별로 좋지 않고요. 근데 정신이 없죠. 뭐 지금 뭐 천당과 근황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이고, 사실 계속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한 상승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0.75 금리 인상이 일단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가 이해해요 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죠. 근데 파월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앞으로 더 많이 공격적으로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폭락을 하게 된 거거든요.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1.7이고요 나스닥이 마이너스 1.79입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상승률이 제법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게 뭐 한 2-30분 만에 이런 식으로 막 지수가 2-3%씩 이렇게 하락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상당한 변동성과 상당한 쇼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확실하게 잡을 때까지는 높은 수준의 금리를 계속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여기까지는 뭐 알 수 있겠어요. 그래, 너 높은 수준의 금리 계속 유지해. 네, 근데 더 올리지는 말어. 이게 이제 시장의 이야기거든요. 올리더라도 적당히 해. 이런 얘기인데, 파월 의장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물가 상승률이 2%를 향해 내려가고 있다고 매우 확신하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금리 인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 금리 인하 하지 마. 금리 인하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적당히 해. 라는 얘기를 하는 부분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괜찮았죠. 그러면서 이제 0.75%포인트의 금리를 올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3회 연속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이잖아요. 뭐 여기까지는 시장 이해했죠. 근데 이 이후에 나오는 부분들이 나의 주된 메시지는 바뀌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면서 입을 떼기 시작합니다. 인플레이션을 2%로 내리는데 매우 단호하며, 이걸 언제부터? 네, 2% 내리는데 매우 단호하며 일이 끝날 때까지 그것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 과정이 경기 침체로 이어질지, 그러하다면 경기 침체가 얼마나 상당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네, 상관하지 않겠다 이 얘기입니다.
경기 침체가 있건 말건 상관없이 금리를 인상시켜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요거는 시장에게는 상당히 나쁜 소식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이거 가만 놔둬도 내려가는 거거든요. 지금 연준에서 이야기하는 인플레이션 올해 예상치가 5.8%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가 되면은 이제 뭐 3점 몇 프로쯤 나온다는 건 4%대 미만으로 떨어져요. 자, 내년에 예상치가 그 정도 되는데 이거는 이전에 설명드렸듯이 뭐 기저효과라든지 등등에 대한 예상 때문이겠죠. 그래서 올 연말쯤 가면서 빠르게 떨어지는 형태가 내년도 상반기까지 이어질 거란 말이에요. 인플레이션이 예상대로 이렇게 낮춰지고 있다. 속도가 빠르게 붙으면서 하방으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연준은 금리를 안 내리겠다. 아니 인하를 원하는 거 아니죠. 금리 인상을 좀 부드럽게 하겠다는 생각이 없다는 얘기죠. 이럴 때까지 그냥 계속 몰아치겠다. 네, 그냥 막 죽여버리겠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금리 인상에 뭐 한이 맺혔는지 예전에 트럼프한테 많이 까여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보면서 하겠다도 아니고 그냥 가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뭐 2% 이 영의 못을 바꿔서 가겠다 이런 얘기니까 상당히 이제 시장이 질려버리는 상황이 된 거죠. 얘기 좀 더 들어볼게요. 경기가 연착륙보다는 경착륙할 것이다 라는 예상했다고 합니다. 네가 이렇게 하니까 경착륙을 하는 거죠. 파월 의장이 연착륙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높은 수준의 금리가 노동시장에 충격을 줄 것이다. 하지만 물가 안정 복원에 실패하는 것이 나중에 더 큰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 가만 놔둬도 그냥 물가 안정이 복원이 될 것 같은데 여기다가 왜 자꾸 이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생각이 다 있겠습니다만은 금리 인상은 이 정도로 가파르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 여기서 가장 대박이 터졌던 발언이 바로 이거예요. 나와 FOMC의 견해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다. 그러면서 올해 말에 중간값이 125 베이시스 포인트. 이거 퍼센트로 보면은 1.25%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한다. 1.25요. 1.25. 그러니까 0.75 더하기 0.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11월 달에 이제 두 번 남았잖아요. FOMC가 11월 달, 12월 달 두 번 남았는데 11월 달 FOMC에서도 0.75를 최소한으로 올리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니면 뭐 1% 올리고 나서 0.25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아닐 것 같고 0.75 그 다음에 0.5 이런 식으로 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되니까 올해 말에 기준금리가 4.4% 내년 말에 기준금리를 4.6%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올려야 될 것은 올해 그냥 다 몰아쳐서 올려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인플레이션의 다운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보면은 뭐 8.3, 8.1 막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연준이 올해 말에 예상했었던 인플레이션 포인트를 보면은 5.8 정도 지금 예상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빠르죠. 지금 보면 10월, 11월, 그 다음에 12월 세 번의 CPI 발표가 있는데 거의 1% 가까이 뚝뚝 떨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5.8이라면은 8.1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1% 정도까지 되더라도 뭐 0.5, 0.7 뭐 이 정도씩은 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빨리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효과를 연준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대규모 금리 인상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금리 인상시켜서 뭐 인플레이션 이 정도까지 떨어진 거야. 이런 식의 어떤 생색내기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중간선거 앞에 두고 있죠. 중간선거 앞에 두고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싶기도 한데 글쎄요. 뭐 일단 뭐 연준이 이렇게 결정을 하고 발언을 해버려서 미국 증시가 이렇게 결정이 돼버린 거기 때문에 뭐라고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되겠죠. 우리도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는 첫 번째 과제가 남아요. 근데 금리를 올리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금리를 안 올리게 되면 또 안 되거든요. 금리가 이미 역전이 된 상태에서 더 크게 벌어질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금리를 우리도 0.5% 이상씩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 될 텐데 이렇게 됐을 때 가계대출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되죠. 부실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좀 되는 거고요. 그럼 정시 쪽에 자금이 안 돌게 될 상황이 굉장히 높겠죠. 기업 자금도 안 돌게 되고 또 뭐 기업뿐만 아니죠. 뭐 전체적으로 뭐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다 같이 부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만약에 금리를 안 올린다 그러면은 자금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네, 우리나라는 뭔데 니들이 금리가 이렇게 낮아? 그러면서 미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국은행이 또 풀어나갈 것인가. 와, 이거는, 네, 지금, 다음번 FOMC도 0.75를 또 한다고, 올해 말까지 1.25를 더 올린다고, 지금 이번에까지 포함해가지고 2%포인트를 한 번에 더 올린다고, 야, 이거는 진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전무후무한 그런 FOMC 결정인데, 와, 이게 정말 니들 맞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네, 잠깐 하게 되네요. 적당히 하는 건 좋은 거예요. 적당히 하는 건 좋은 거. 이건 너무 좀 앞서가는 것 같아요. 너무 멀리 가는데, 글쎄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파월 의장대로 진행하게 된다면, 0.75 한 번 더 하고, 0.5%. 그거를 이제 올해 안에 끝내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내년도부터는 금리 인하가 되든 뭐든, 그냥 완화시키겠다 이 얘기거든요. 4.4, 올해 말 4.4, 내년 말 4.6이면 내년 0.2%밖에 안 올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글쎄요. 이제 아무튼 뭐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5% 넘기지 않겠다는 얘기를 일단은 뭐 위안으로 삼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시장이 악재를 소화한 것인지 아니면 추가 악재를 시사한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많이 흔들릴 것 같은데요. 좀 잘 붙들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식량난 위기 속에서 곡물 가격이 다시 들썩인다. 이것도 아주 지랄 같은 이야기죠. 네, 지금 보면은 농업과 사료 관련주의 상승 배경을 소맥과 옥수수 가격의 급등에서 찾았다. 네. 농업과 사료 관련주가 상승한 것은 그렇지. 뭐, 그럴 수밖에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소맥 가격에, 소맥 하니까 꼭 술 같은데요. 소맥, 소맥. 곡물입니다. 곡물. 아시죠? 다 알고 계시죠? 밀가루. 네. 그래서, 가격 상승을 부채질 했다라는 얘기가 일단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점령지에 대한 합병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동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안스크 인민공화국, 이런 친러시아, 네, 분리자들이, 선포한 돈바스 지역 외에 동남부에 위치한 자포리자, 그 다음에 헤르손주, 이런 쪽을 이제 전부 다 러시아 쪽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어떤 움직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러시아에 합병이 되고 나면은 곡물 운반이 되게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라는 건데, 주민투표가 실시가 돼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예전에 뭐 크림반도처럼 지네가 먹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굉장히 좀 거세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지금 전시 동원령을 발표를 했단 말이죠. 전쟁이다. 뭐 그런 얘기하고, 뭐 푸틴은 나토가 우리를 공격할지도 모르니까 전시 동원령을 동원해야 되겠다. 우리나라를 지키겠다. 뭐 이런 이상한 소리 한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좀 약간 극적으로 치닫는 듯한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요. 그죠? 주민투표에서 뭐 이렇게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만약에 주민투표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면은 러시아는 알아서 물러갈까요? 아니면은 투표를 조작할까요? 그건 알 수 없는 얘기지만, 아무튼 주민투표를 통해서 이럴 수도 있겠어요. 그죠? 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으니까 주민투표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냥 우크라이나에 남고 싶습니다. 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래, 너희들의 뜻대로 우리가 물러나 주지. 하하하. 이렇게 푸틴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거 너무 웃기는 얘기인가요? 네. 너무 만화 같은 이야기겠죠? 어쨌든, 네. 뭐가 됐든지 간에 전쟁을 끝내려는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뭐 이런 곡물 가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올라가는 것, 이것이 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식품 가격 인상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비료 관련한 부분이 또 문제가 돼요. 비료 가격, 지금 천연가스에서 암모니아를 뽑아내는데 이 뽑아내는 이 비료값, 이 암모니아를 써야 되니까 이 비료값까지 같이 올라가서 곡물 가격이 또 올라간다. 아이고, 비료가 얼만디요? 네,
원래는 10,000원어치만 뿌리면은 그래도 수확을 했었는데 이제는 20,000원어치 뿌려야 된다. 그러면은 곡물 가격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뭐 키우는 데 다 돈 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전부 다 누구 탓이에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탓인데 러시아 때문이죠. 러시아 때문인데 이게 이제 곧 끝나가려나 보다라는 생각이 일찍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미국에서도 가뭄이 지속돼서 옥수수 수확량이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곡물 가격 인상에 따른 에그플레이션은 일단 인플레이션의 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뭐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지금 곡물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 곡물주 이런 것들이 올랐었던 부분들이 상당히 높았었어요. 물론 상당 부분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지금 다시 들썩이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부분이나 시기적인 상황들이 지금으로서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니까 너무 이쪽에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오만전자의 늪, 삼성전자 공매도가 6천억에 육박했다. 뭐 난리가 났습니다. 삼성전자도 신저가다, 큰일 났다, 이제 팔아야 한다, 뭐 등등등 말도 많고요. 뭐 맞아요. 삼성전자가 지금 55,000원까지 떨어지면서 52주 신저가 경신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이런 개잡주 이런 얘기들 나오고 삼성전자 너마저 배신을 하냐.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이 남아있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날 외국인들이 1666억 원 순매도 또 나왔다. 외국인들이 요즘에 삼성전자 매도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들이 그 물량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뭐 계속 물타기적인 느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개인들은 보면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사요. 네, 희한하게. 아니면 그냥 물량을 떠넘기면 받는 건지 어쩌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사기더라고요. 돈이 어디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사면은 안 되는데 근데 뭐 파니까 사야 되겠지만은 네, 아무튼 사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 거래대금이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가장 큰 뭐 부분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삼성전자의 그 전체 거래대금에서 공매도 거래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9% 전날보다도 증가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공매도가 6천억에 육박했다. 잔고 금액이요. 6천억에 육박했다는 얘기인데 요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진짜 문제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공매도 잔고가 올 초에 1386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네, 16일 기준으로 봤을 때 잔고 금액이 5,953억이고요. 지금 그 19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6천억이 넘어갑니다. 6,160억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1,386억과 6,160억이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죠?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와, 공매도 많이 늘어났으니까 이제 난리가 났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시총 대비해서 공매도 금액이 0.03% 올해 초에요. 그러다가 0.18로 6배나 뛰었다. 자, 문제는 말이에요. 이 시총 대비해서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별 문제가 안 돼.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이 공매도가 늘어나는 부분들을 지금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시장이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그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반도체 업황 부진 이런 것 때문에 실적이 별로 안 좋아서 주가가 별로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증권사들이 이제 실적 악화가 예상되면서 목표 주가를 낮추고 있다. 뭐 7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뭐 9만 원으로 낮췄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공매도가 늘어났다라고 얘기하고 공매도 너희들 큰일 났다. 이제는 더 빠질지도 모른다.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거 봤지? 공매도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 공매도 잔고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떨어지는 거 봤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생각할 게 있어요. 삼성전자는 이미 주가의 하락폭을 한번 겪었어요. 6월에. 자, 코스닥에 있는 종목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같은 종목들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걔네들은 공매도 잔고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주가 폭락이 없었죠. 폭락이 없었고 지금까지 이어진 상태라서 걔네들은 그 공매도를 해소해야 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삼성전자의 공매도 상황을 보시면 자, 1월달하고 지금을 비교해서 그렇지만은 1월달에 1,386억 원이었어요. 그게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냐면 이미 1월 10일쯤 됐을 때 4천억으로 늘어납니다. 순식간에 늘어나죠. 그러고 나서 쭉 유지가 되다가 어디까지 또 뛰어 올라가냐면 이게
4월 말 정도 되면서 본격적으로 4,400억, 4,500억 늘어나기 시작했다가 5월달 들어서서 5,000억이 넘어가요. 그래서 5월 11일 날 이미 5,500억을 달성을 합니다. 5,500억이요. 그리고 나서 6월달에 폭락을 한번 하죠. 폭락을 쭉 하게 되면서 그 당시 이미 평균적인 이 공매도 잔고가 폭락 시점과 비교 진행이 됐을 때 이미 5천억이 넘는 수준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매도 잔고가 이미 폭락 전에 만들어진 그 상황이고요. 지금은 폭락을 한 이후에 이 공매도 환매를 안 하고 있어요. 판매를 안 하고 있고 조금 더 오히려 늘어났어요. 이 부분이 이제 현재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7, 8월 때 한번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잔고는 쉽게 얘기하면은 지난 6월 폭락 이전 5월 달에 이미 다 잔고가 맞춰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공매도 환매에 대한 포인트, 즉 주가가 떨어진 이후에 공매도 환매에 대한 포인트를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 지금 급작스럽게 늘어난 공매도 잔고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뉴스에서 지금 약간 제목을 자극적으로 쓰긴 썼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지만이 삼성전자의 공매도 이 잔량에 대한 그런 이해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환매를 위한 공매도 잔고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주가가 여기서 더 빠진다거나 그런 부분보다도 이제 반등에 대한 가능성, 그 시기에 대한 포인트가 문제가 될 뿐이지 크게 이렇게 걱정거리가 될 건 아닙니다. 다만 주가 급락이 없었던 그런 공매도 잔고의 상황에서는 당연하게도 주가 급락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코스닥 쪽에 있는 공매도 잔고 산량 상위 종목들,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가 그렇다고 지금 매수를 하기 좋은 위치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공포에 떨만한 그런 위치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매우 공격적이었던 파월의 발언 때문에 시장이 아주 개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도 개판이 되고 있고요. 뭐 전체적인 전망도 개판이고 뭐 시장이 엉망진창입니다. 이거는 뭐 완전히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시장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상당히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으로 2번 남았는데 1.25를 더 올리겠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지금 달러 인덱스 쪽으로 환율이 더 많이 뛸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은 지금까지 예상했었던 그 모든 부분들이 또 다시 재조정이 돼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뭐 때문에 저렇게 하는지를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 정도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저렇게까지 급하게, 이거 그냥 완만하게 갔어도 되는 부분인데 뭐가 이렇게 급한 것일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게 되거든요. 이 뭐 뒤에 캐보면 나오겠지만, 아무튼 너무 급하게 하는 이런 공격적인 발언들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시장의 악재로 작용이 되었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식량난 위기 때문에 곡물 가격이 들썩 걸리는데 이것도 푸틴 이거 문제예요. 근데 이게 뭐 전쟁이 끝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뭐 일단은 이런 쪽에서 변동성이 좀 생기는 것 같고요. 곡물 가격이 들썩거리더라도요, 단기적 변동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미 1차 재료 때 많이 들썩거렸기 때문에 지금은 건드리기 조금 애매하다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삼성전자의 공매도가 6천억이 쌓였다고 하는데 이 6천억의 공매도가 지금 쌓인 게 아닙니다. 지난 6월 폭락 전에 이미 공매도가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이런 공매도 잔량은 폭락 이후에 해소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즉 공매도 환매가 적극적으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공매도가 잔량이 쌓여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환매로서 정리를 해야 되는 공매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우리한테는 잠재적으로 좋은 물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 최대한 많은 돈을 벌거나 대박을 차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최고의 투자자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오히려 손해를 피하는 것에 집착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돈을 많이 잃을수록 출발점으로 돌아가기는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말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대박을 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을 덜 잃을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해야지만이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손실을 줄이는 거. 뭐, 시장이 조정을 받거나, 뭐, 상황이 안 좋아지면 조정을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주가가 내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10%를 잃고, 어떤 사람들은 5%를 잃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돈을 벌기 위해서 막 매달린다라는 거 자체가 넌센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 같은 부분들은, 서두르지 마세요.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평생 있거든요. 대신에 현재 수준에서 내가 진입하고 또는 나오는 시기를 잘 알아내는 거,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약간 아침부터 변수가 좀 많을 것 같죠? 오늘 힘 많이 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맛있는 거 많이 아침부터 챙겨 드시고요. 오늘도 화이팅 강력하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네 다들 힘내시고요. 네. 잘 한번 싸워서 이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장중시 형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